노후 건강을 위한 1위 운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퇴 이후를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모두들 자산을 불리려고 노력합니다. 부동산에 열심이고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투자처를 찾아 공부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모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노후를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어놓자는 그 저축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노후를 위한 저축은 돈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도 미리미리 저축해 놓아야 할 일입니다. 건강을 저축해 두지 않으면 돈을 옆에 쌓아두고도 남은 인생을 병상에 누워 보내게 될 수도 있고, 만성병에 시달려 몸 어딘가에 호스를 꽂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최악의 경우는 바로 젊어서 어렵게 모은 재산을 병원 다니는데 탕진하는 것일 겁니다. 이런 날들을 살게 되면 노후는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지옥이랑 다름이 없겠죠. 요즘 은근히 사는 게 귀찮아지고 의욕도 없이 지낼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마음이 지속되고 축 늘어져 지내면 나이 들어서 거동이 어려워 누워 지내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병상에 누워 보내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남은 인생 동안 거동하지도 못하고 침대 위에서 살고 싶지 않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자산 관리에도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동에도 포트폴리오를 짜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그리고 유연성 운동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하루라도 젊었을 때 저축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꼭 해야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체 단련 운동이고, 여러 하체 단련 운동이 있습니다만 그 중 원탑 중에 원탑은 스쿼트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저축을 하루라도 일찍 하면 할수록 여유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이 하루라도 빨리 스쿼트를 해야 하는 이유를 중장년의 건강 유지에 맞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거동하지 못해 누워 지내지 않으려면 스쿼트를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백근을 단련해준다. 우리 몸의 근섬유는 크게 백근과 적근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이 두 근 섬유는 우리 근육 속에서 적절하게 혼합되어 있는데 유전적으로 결정되기도 하지만 운동량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빨간색의 적근은 수축이 천천히 이루어져 지구력을 풍부하게 하는 근육입니다. 당연히 오래 달려야 하는 마라토너는 적근이 발달해 있죠. 백근은 수축력이 강한 근육으로 순간적 힘을 내거나 속도를 올릴 때 사용됩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수비수의 마크를 피해서 공간을 만들면서 슬슬 뛰다가도 볼이 자기 방향으로 올 때는 순간적인 폭발력으로 질주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스쿼트는 여러 운동에 필요한 폭발력과 스피드, 도약 능력, 균형 감각, 체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스쿼트는 운동선수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운동이기도 하죠. 연구에 따르면 20대의 접근과 백근이 가장 활발히 기능하다가 30대부터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구력을 유지하는 접근은 서서히 퇴화해서 70세까지도 오랜 시간을 걷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백근은 30세가 넘으면 급속도로 퇴화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이가 들면 순발력이 떨어지고 각종 반응에 느려지고, 그래서 낙상 사고가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순간적인 반응에 대응하는 백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나이 들어서 대부분 등산이나 걷기 운동과 같은 유산소 운동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래서는 백근을 단련할 수 없습니다. 백근은 온몸의 근육에 분포되어 있지만 가장 노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다리 근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근육 전체를 한 번에 효율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를 하면 백근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다리 근육에 있는 백근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스쿼트 정자세를 하기 어렵다면 의자를 이용해서 스쿼트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자를 엉덩이 쪽으로 두고 할 때는
털썩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의자에 엉덩이가 닿는 것이 살짝 느껴진다면 다시 일어서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스쿼트를 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몸속 노폐물을 제거해 준다. 스쿼트를 하게 되면 다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동작을 통해서 체내의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내에서 노폐물과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면 혈액과 림프액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고 노폐물과 지방이 뒤엉켜져서 변형세포를 이루게 되는데 이게 바로 셀룰라이트입니다. 이 셀룰라이트는 주로 엉덩이, 허벅지, 하복부에 모여들어 몸을 울퉁불퉁 보기 흉하게 만들죠. 몸속에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뒤엉켜 있으면 독성을 내뿜고 다른 심각한 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몸속 노폐물과 독성 물질을 제거하려면 스쿼트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스쿼트를 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성인병 예방에 좋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하는 근육은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이 허벅지 근육이 우리 몸 혈당의 70%를 소모할 정도로 혈당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하체가 부실하면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겪는 빈혈, 그리고 부종의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체가 심장 쪽으로 혈액을 밀어 올려야 되는 그 펌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더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몸속 노폐물이나 지방 덩어리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각종 성인병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쿼트는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등 성인병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국내외에 있는 여러 의료 연구팀의 그 연구 결과 허벅지 굵은 사람은 심장병, 당뇨병, 발병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쿼트를 해야 하는 이유 네 번째, 일상에 필요한 근육을 키워준다. 스쿼트는 단지 허벅지 근육 단련을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스쿼트는 앞뒤 허벅지는 물론 엉덩이, 종아리, 그리고 복부와 허리, 또 등까지 단련시켜줍니다. 철봉까지 들고 운동하게 된다면 어깨와 가슴 근육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죠. 이렇게 전신 근육이 발달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근육들이 고루고루 발달한다는 말씀이겠습니다. 노쇠한 몸은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은커녕 허리를 숙여 뭔가를 집어 올리거나 들어 올리는 능력조차 빼앗아가 버립니다. 쪼그려 앉아 일어서는 스쿼트의 동작은 물건을 들거나 옮길 때, 자리에 앉고 일어설 때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스쿼트는 균형 감각을 길러주는 좋은 운동이어서 낙상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운동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운동 중 하나로 스쿼트가 빠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스쿼트를 해야 하는 이유 마지막 다섯 번째, 요실금을 예방할 수 있다. 소변이 새는 요실금은 중장년에서 흔히 일어나는 질환이지만 드러내기가 어지간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큰 질병도 아닐 수 있지만 오줌 마려운 거 하나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니까 심리적 부작용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들이 추천하는 요실금을 낫게 하는 여러 생활 습관이 있는데 스쿼트로 하게 되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방광을 누르는 그 복부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체중 조절로 복부 비만을 줄이고 또 괄약근을 발달시키는 케겔 운동을 습관화하라고 합니다. 특히 스쿼트를 열심히 하게 되면 체중도 줄고 복근도 발달시켜주고 그리고 앉았다 일어서면서 케겔 운동도 함께 할 수 있으니 일석삼조겠습니다. 죽기 전까지 꼿꼿하게 살다 가고 싶다면 하루하루 저축하듯 운동을 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그리고 유연성 운동을 골고루 균형 있게 해가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절대 빠뜨리지 말고 매일매일 반드시 해야 하는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스쿼트의 달인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10가지, 몸 건강은 물론이고 마음 건강을 위해 나이 들수록 절제하고 살아야 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만 많이 하고 살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충만한 인생, 행복한 인생,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에 새겨두고 무조건 많이 하고 살수록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많이 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야 하지만 많이 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는 아낌없이 써야 합니다. 20대까지 하는 공부는 부모의 돈으로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공부, 시험 봐서 점수를 얻어야 하는 공부, 수험서와 문제집과 함께하는 공부, 금방 외워서 금방 풀어서 금방 결과를 얻어 금방 잊어버리는 공부, 점수와 진학, 취업같이 즉각적인 이익을 바라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20대까지 하는 공부는 호흡이 얕고 가쁜 공부입니다. 이런 공부를 억지로 했다 보니 학교 문을 나서면 책만 봐도 지긋지긋해지고 공부를 할 만큼 했다고 착각하기 일쑤입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가쁘고 얕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에 숨을 쉬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뭔가를 즐기며 배우는 것이 바로 그런 깊은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몸이 신선한 산소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활력을 심장과 뇌에 불어넣어 주듯이 호흡이 깊어지는 공부는 새로운 지식과 지혜로 마음의 세포를 재생시켜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두 번째, 많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몸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더 무거워져서 몸을 끌고 다니기 전에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균형 운동, 이 4가지 운동을 조화롭게 맞춰서 꾸준히 해야 할 일이겠습니다. 세 번째, 따뜻한 물에 매일 목욕하는 것입니다. 목욕이 보약보다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 한 번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숙면에 좋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효능이 있고 두통이 감소되고 욕조의 수증기로 인해 기침과 독감 증상을 완화해주고 피부 보습에 좋습니다. 더구나 심리적으로 물이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속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울분과 분노도 가라앉고 긴장도 풀어주고 불안도 가라앉혀줍니다. 네 번째, 많이 웃는 것입니다. 놀람, 불안, 초조, 짜증과 같은 감정은 교감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심장을 상하게 하지만 웃음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고 몸 상태를 편안하게 만들어 심장병을 예방해 줍니다. 또한 웃음은 스트레스를 진정시키고 혈압을 떨어뜨리면서 혈액순환을 개선해 주는 효과가 있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억지 웃음도 진짜 웃음의 90%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 웃으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다섯 번째, 지나간 과거는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특성 중 하나가 앞으로만 간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되돌아가는 일은 더욱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로 상처 입고 그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를 붙잡고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만 가는 인생에서 후진 기어를 넣고 있는 가여운 사람들입니다. 지난 일로부터 배우고 깨우쳐 지금 이 시간을 충만하게 사는 게 과거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섯 번째, 고요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 건강을 위해서 명상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 웃을 때처럼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자율신경계의 안정을 가져오고 근육은 이완되고 심장 박동과 뇌파는 안정화되면서 몸에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명상을 하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열정과 활력을 이끌어주는 도파민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쌓을 때 분비되는 그래서 관계의 호르몬 또는 사랑의 호르몬으로 불리는 옥시토신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일곱 번째, 용서하고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용서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는 어떤 관계에서도 사랑의 최고 형태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지만 용서하는 사람은 더욱더 강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강한 사람만이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앞서 지나간 과거를 잊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나간 과거의 늪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해야 하는 첫 번째가 바로 용서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가슴속에 담고서는 과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과거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지는 길이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때 그 시절 상처 입힌 나쁜 놈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잘 사는 것으로 복수하기 위해서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도 주변에 있는 친구나 가족이 영 마음에 차지 않아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너그럽게 바라보면 찌푸렸던 미관도 펴지고 새로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8번째, 참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또 옛 성인들도 참는 게 이기는 것이고 참는 자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는다는 것을 부당한 일에 굴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그저 말없이 피하고 웅크리고 살라는 말씀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참는다는 것은 감정에 휩싸여 뒤에 벌어질 일을 생각지도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충동적으로 배우자에게 소리 지르고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 자식을 나무라고 때립니다. 제분에 못 이겨 부하 직원에게 서류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퍼붓죠. 자신의 인격이 얼마나 얕고 하찮은 것인지 그 인격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참는 자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한 예의를 갖춘 사람입니다. 9번째, 매사에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끝낼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싶은 일 앞에서 시작하기도 전에 생각이 너무 많아 탈입니다. 남들 다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힘에 부쳐서 한 번에 끝내지 못하면 여러 번 나눠 쉬면서 끝내도 될 일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꾸준함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좀 천천히 가도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고 하면서 고쳐나가는 게 훨씬 머리도 복잡하지 않고 인생도 가벼워집니다. 10번째, 배설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포유류 중에서 가장 지능이 뛰어나고 다양한 능력을 지녔다고 인간 스스로가 영장류라 이름 붙이고 분류하고 고매한 척 다른 동물들과 다른 어떤 존재인 척하지만 인간의 행복은 무엇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적절한 운동을 통해 땀 흘려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야 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울음도 터뜨려서 눈물도 쏙 빼줘야 마음도 개운해지고 잃었던 감정도 가라앉게 됩니다. 눈물도 땀도 대소변도 잘 배설되어야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편안합니다. 모름지기 유익하고 바람직한 것들은 무조건 많이 하고 사는 게 마음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자신만의 좋은 것들을 잘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는 그것에 더하여 오늘 말씀드린 10가지를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죽기 직전에 모든 사람들이 후회하는 이것, 우리들보다 세상에서 먼저 태어나 앞선 경험들을 한 인생 선배들은 나이 들어 은퇴 생활을 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스러운 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내서 가장 크게 후회할 수도 있는 일을 미리미리 해치울 수만 있다면 인생 선배들의 나이에 이르렀을 때는 최소한 후회로 가슴 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10대, 20대, 30대를 거쳐오면서 그렇게 갖게 된 후회들도 이미 넘쳐나도록 많듯이 여기에 더해서 인생 후반전마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후회하고 산다면 이건 절대 안 되겠죠. 나중에 세월 지나 땅 치고 후회한들 소용없습니다. 심리학에서 쓰이는 기초 용어로 통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녀가 정을 통한다는 뜻을 지닌 통정과 같은 한문으로 쓰지만 심리학에서는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어 지나간 생을 재음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런 것을 자아통정이라고 부릅니다. 나이 들면 이런 자아통정을 자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눈앞에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듯 선명하고 생생하게 영화처럼 쫙 스쳐간다고 하죠. 지난 일들이 그렇게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과연 가치 있게 살았는지 반추하고 자신에게 질문도 던지죠. 어려움도 많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마음 뿌듯해지고 인생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서 남은 인생을 더 잘 마무리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온갖 후회만 떠오르고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아왔다고 생각되면 절망감에 빠져 남은 인생마저도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어차피 내 인생은 쓰레기라고 하면서 가치 없게 또 흘려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잘 사는 것은 지금 현재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지만 앞으로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알차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코넬대에서 인간 생태학을 연구하는 칼 필레머 교수는 은퇴 생활을 하는 65세 이상의 1,500명과 인터뷰를 통해 조언과 지혜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터뷰에 응했던 황혼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답했을까요? 가장 많은 답변으로 나온 것은 바로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나지 않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하게 되는 쓸데없는 걱정과 또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능력 밖의 일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일에 대한 지나친 걱정으로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허투루 보낸 것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으로 꼽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 일어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에 대한 것들입니다.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합니다. 그래서 두통을 달고 살죠.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는 자신과 가족에게 벌어질 부정적인 생각과 그 끔찍한 상황 때문에 불안증을 겪으며 한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렇게 걱정에 걱정을 하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도 1년 전, 2년 전 어떤 걱정을 그렇게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같은 걱정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사실은 쓸데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걱정의 특징은 한 가지 걱정을 갖게 되면 또 다른 걱정을 키우고 점점 나쁜 상황을 떠올리며 불안으로 떨게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걱정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고 그냥 시간과 함께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가장 소중한 시간만을 까먹게 되는 것이죠. 이래도 걱정이 멈추지 않는다면 심리 전문가가 추천하는 방법을 해보면 좋습니다. 인생 살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선 걱정이 앞을 가려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서 살고 계시다면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집중하고 사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생각도 하지 말고 걱정도 말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잡념이 끼어들 틈을 주지 말고 현재에 온 정신을 가두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 하나는 걱정이 괜한 걱정이 아닌 근거 있는 걱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경우이지만 이럴 때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그 실체를 분명하게 찾아내라고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병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렇게 걱정의 실체와 합당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부터 걱정만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하루하루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면 말 그대로 걱정이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다니는 직장이 불안하고 어느 날 갑자기 명예퇴직이라도 덜컥 시킬까봐 그게 걱정이시라면 그냥 걱정에 걱정만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아주 퇴직 걱정 없는 직업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걱정이 신바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 그리고 불안으로 제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만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은 없다고 인생 선배들이 말씀하십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시간부터는 괜한 걱정 싹 날려버리고 소중한 시간을 지금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후에 가장 많이 하는 10가지 후회. 나이가 60대를 넘어서고 70대에 들어서면 살면서 많은 후회가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개인적으로 모두 내용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겠지만 오늘은 많은 책 속에 나와 있는 인생에 있어서 70대에 접어들면 후회가 되는 10가지 종류를 정리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10가지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맙고 사랑한다고 많이 말하지 못한 것.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지역적인 특색에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는 지역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특히 한국 남자들도 물론 특히 유럽의 터키나 또 일부 나라 사람들도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한다고 하죠. 인생에 있어서 내가 고마움을 가졌던 사람, 그리고 내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었던 사람, 그리고 내가 지내면서 그 사람한테 항상 표현을 해주고 싶었던 사람, 그런 사람인데 불구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지내왔던 것에 대해서 많이들 후회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남자와 여자라는 각각의 울타리에 얽매여서 남녀를 구분짓고 살아왔던 것. 조금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남자는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자는 여자가 해야 될 일. 남자이기 때문에 저거는 할 수 없다. 여자만 하는 일이다. 이런 구분을 너무 많이 짓고 살아온 게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우리가 10대, 20대 때는 친구들과 열심히 살면서 놀기도 하고 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여성들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매를 가꾸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는 나의 삶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대 이후에 4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에 쫓기고 생활에 쫓기다 보니까 어느덧 50대, 60대가 지나갔죠. 그러면서 내가 챙기지 못한 나만의 건강, 나중에 60, 70대가 되면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나와의 악연을 남겨두고 인생을 보내온 것. 사실 살면서 인연 속에서 악연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엔 인연인 줄 알고 살았다가 나중에는 정말 끊지 못하는 악연으로 남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악연을 남겨두고 노년을 접어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남아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두고서 우리가 노년을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악연을 끊던가 아니면 풀어야 되던가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는 종류 중에서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악연은 남겨두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인생을 살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온 것. 막상 다음 날이 되고 시간이 흘러서 1년이 되고 몇십 년이 된 후에 지나놓고 보면 별거 아니고 지나고 보면 기억에도 남지 않은 일들인데 왜 그 당시에는 그토록 많은 걱정을 하고 살았는지. 사실 그렇다고 해서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크게 항상 매일같이 매일 시간마다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고 살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70대에 접어든 많은 사람들은 쓸데없는 걱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말고 빠르게 걱정을 내려놓았어야지 좋았지 않았을까? 그 많은 걱정들 쌓이고 쌓여봐야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아마 그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하면서 내려놓는 방법, 그리고 고민에 있어서 큰 고민거리가 아닐 때에는 별거 아니라고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실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성의 일반적인 가치 기준에 나 자신을 너무 얽매여서 살았다는 것. 경쟁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사실 경쟁력에 있어서 뒤처지기 싫고 또 경쟁력에 있어서 살아남아야지만 우리가 성공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인생. 그런데 막상 60, 70대가 되면 부질없었던 일들, 왜 그토록 우리 자신을 혹사하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남들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막상 지나놓고 보면 별거 아니고 부질없는 짓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부부가 함께 할 취미를 만들지 못한 것. 60, 70대가 되면서 항상 붙어 있어야 되고 같이 있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고 기댈 수 있지만 나머지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내가 줄 게 없다는 생각을 갖는 부부. 그런데 50, 60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성이 천천히 접어들게 됐을 때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못 가진 것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적인 후회라고 합니다. 사실 부부가 할 수 있는 취미라는 게 생각해보면 적을 수도 있고 생각해보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곤 합니다. 남자가 왜 뜨개질을 해? 여자가 왜 이런 스포츠를 해? 이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사실 많죠. 그런데 그 어떤 것이라도 운동이든 일반적인 취미 활동이든 또 요즘 같은 미디어가 발전된 세상일수록 영상을 보면서 직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의 취미 활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나이가 되면 부부가 공통적으로 아기자기하게 남은 일생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취미를 못 만든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그 중에 한 반려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더 많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부모한테 잘하지 못한 것.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내가 부모가 되고 내가 노년의 입장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상태에서 부모의 입장을 100%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살아나가면서 젊을 때에는 부모의 입장을 모르고 부모의 잔소리로만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다가 30대, 40대, 50대가 되면서는 우리가 가장으로서, 우리가 이 집의 엄마로서 지내는 동안에 우리 자신이 제일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족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막상 60, 70대가 되고 보면 그 전에 오랜 시간 동안에 부모가 우리한테 지적하고 교육시키고 훈계시키고 리드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깨달음들을 다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죠. 그래서 그때 부모님이 왜 그 말씀하셨구나. 옛 어른들이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러한 일들로 규제를 시켰는지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부모의 말을 좀 더 들을 걸 하는 후회가 굉장히 많다고 하죠. 9번째, 돈을 모아두지 못한 것. 대부분 은퇴 계획을 삼기도 하고 보험과 각종 펀드, 그 다음에 은퇴 자금을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자금들의 종류로 저축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쓰면 쓸수록 모자른 게 돈이죠. 있으면 더 쓰고 싶은 게 돈이고, 최근에는 전 세계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도 조건은 좋은데 모자란 부분은 돈입니다.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기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안 맞는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한다고 하죠. 10번째, 자식들과의 많은 대화를 하지 못했던 것.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인 경우에는 교육을 1순위로 생각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면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성공을 하고, 좋은 학교 좋은 대학을 가면 성공을 하고, 직장 생활이라도 인류 회사로 들어가면 성공을 한다는 지름길의 열쇠에 우리들은 잣대를 삼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되는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화가 많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이 성장을 하고 사회성을 갖출 때에 부모와 생기는 괴리감과 대화의 단절로 오는 관계에 있어서 허무함을 정말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느끼는 60대, 70대가 느끼는 후회되는 일들은 이와 같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한 가지라도 나한테 결부되는 일이 있다면 오늘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빈곤하게 살아가는 4가지 유형. 게으르기는커녕 어느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번듯한 회사를 다니면서도 언제나 부업을 열심히 할 정도로 노력하며 살았죠. 근데 은퇴할 시점에 거의 왔음에도 평안한 노후를 보장할 만큼 모아놓은 게 없다면 당연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긴 하지만, 이게 또 다르게 보면 흥청망청 쓴 것도 없이 돈이 술술 빠져나갔다는 게 아주 신기하고 미스터리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모아둔 돈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이 들어서 모아놓은 돈 하나 없는 노인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는다는 소탐대실. 돈 못 모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공통점은 적은 돈에는 벌벌 떨면서 뭉칫돈이 나갈 때는 의외로 계산도 허술하게 하고 쉽게 결정한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1만 원, 2만 원을 절약하려고 눈에 불을 켜지만 수천만 원 또는 집 살 때처럼 수억이 오가는 상황에서는 대충 보고 통 큰 결정을 팍팍 하니까 돈이 모아질 수가 없습니다. 목돈을 써야 할 때 회사 일하듯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결제를 받는 마음으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했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자기 돈을 쓸 때는 자기가 무슨 재벌 아들쯤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냥 앞뒤 재지도 않고 쉽게 결정을 척척 해버리니까 평소에 작게 절약해온 그 노력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 잦아집니다. 그러니 재산이 있을 수가 없죠. 이건 마치 권투할 때 열심히 움직여서 잽을 날리다가 그냥 자신은 결국 스트레이트 강펀치를 허용하는 격이죠. 두 번째, 경제에 무관심.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 주식은 말할 것도 없고 경매, 공매에 연금까지 열심히 파고드는데 도통 이런 데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회사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최고라고 믿는 아주 충성파죠. 회사가 곧 자기고 자신은 회사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에 관심이 없다 보니 결국 경제에 대해 무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경제에 대한 기초 지식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생활 경제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자신에게 어떤 이득과 손해를 가져오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남들은 한국 경제는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 등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해서 투자에 이용하는 세상에 혼자서 독야청청 월급만 가지고 살려니까 물가를 따라잡을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금융 문맹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인내심이 없다. 뭐 하나 꾸준히 하는 게 없습니다. 시작은 하지만 끝맺는 일은 절대 없죠. 언제나 중간에서 유야무야 흐지부지 돼버립니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글이 조금만 길어도 못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와도 책을 덮어버립니다. 하다못해 유튜브 영상도 1, 2분 이상 진득하니 보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돈 버는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이나 악기 연주와 같은 취미 생활도 잘 해나가지 못합니다. 세상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초보 시절 겪어야 하는 그 힘든 과정의 시간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냥 한두 번 하다 말고 때려치죠. 그런데 신기한 건 술자리에서는 아주 진득하니 끝까지 앉아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실행력 부족. 말로야 뭐든 못할 게 없습니다. 말한 대로야 했다면야 아마 재벌이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아이디어는 솟구치고 비전은 빵빵한데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허풍이 센 거라기보다는 아이디어가 구체화돼서 실행이 되기까지는 중간에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복잡한 과정을 뚫고 결국 돈을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실현시킬 돌파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겁니다. 머릿속에 있던 것을 실현시키려면 그 귀찮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 해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를 거듭하게 되는 거죠. 실행력이 떨어지면 결과로 나타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거듭되면 실없는 사람이라는 소리 딱 듣기 좋습니다. 사실 조금 늦었더라도 자신의 단점을 깨닫고 고쳐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돈도 모일 수밖에 없죠.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의 돈 걱정 없이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노후 건강을 잃기 싫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6가지. 예전에 어르신들 모이면 항상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관절염에 좋다, 저 약이 혈당 조절에 좋다는 식의 얘기를 주고받는 것을 보면 왜 맨날 어른들은 모이면 그 약 얘기만 하나 했던 게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 그 나이가 되어보니 이런저런 몸에 좋은 곳을 찾게 됩니다.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건강에 대해 말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규칙적인 운동일 겁니다. 그래서 만보 걷기를 시작으로 등산도 다니고 자전거도 열심히 타고 가까운 헬스클럽 회원권도 끊고 말이죠. 하지만 건강을 위한다면 운동보다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갖고 운동하지 않아도 오래 사는 비결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만큼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효과도 아주 좋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을 위해 운동보다 중요한 그 6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폴리페놀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항산화의 여왕, 체내 염증 청소부, 동안식품, 이런 화려한 별명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폴리페놀입니다. 폴리페놀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체내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체내 염증을 예방하고 DNA와 건강한 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종류만도 5천여 개에 이를 정도로 아주 다양합니다. 이런 멋진 폴리페놀은 카카오, 녹차, 포도, 고구마, 블루베리, 크랜베리, 양파, 사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초콜릿을 먹으면서 폴리페놀 효과를 보시려면 카카오 70% 이상 함유된 다크 초콜릿을 드셔야 합니다. 일반 밀크 초콜릿 드시면 당만 올라가죠. 전혀 좋지 않습니다. 폴리페놀은 심혈관 보호에도 좋고 혈압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은 뭐니 해도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듯이 밥 한두 공기 배불리 뚝딱 먹어치우는 것을 건강을 지키는 비결로 여기는 생각은 여전한 듯 싶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먹는 것을 보면 참 복스럽게도 먹는다는 말이 절로 나오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믿음과는 달리
탄수화물은 중장년기 허리둘레를 늘리는 1등 공신 중에 하나입니다. 비만인 사람들 치고 밥과 빵, 국수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술 마시고 귀가한 늦은 밤, 얼큰한 국과 밥 한 그릇 또는 라면 한 그릇 생각만 해도 죽여집니다만 신진대사가 점점 느려지고 있는 우리 중장년들에게는 아주 취약 중의 취약입니다. 혈당 올리고 내장 지방 쌓이고 말이죠. 탄수화물을 아무리 안 먹는다 해도 하루에 100g 이상은 섭취해야 신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드시더라도 흰쌀밥과 밀가루 빵은 피하고 현미밥이나 통밀 등 도정하지 않은 곡류를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혀가 깔깔한 그 음식을 드시는 게 되레 몸에 좋다는 거죠. 입에 살살 녹는 것은 줄여나가야 합니다. 탄수화물도 중독성이 있으니까 신경 쓰고 조절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허리살을 주체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 올리브 오일을 먹자. 올리브 오일처럼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식품은 포만감을 줘서 배고픔을 최대한 4시간 참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뱃살을 빼는 좋은 방법 중에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먹어 식욕을 억제하는 것이 널리 쓰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탄수화물을 먹을 때도 올리브 오일과 같이 먹게 되면 체중 증가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밥 한 술에 올리브 오일 한 술이 아니라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넣어서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올리브 오일을 드시는 방법을 생각해내셔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이 탄수화물과 같은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을 때 혈당 지수를 억제하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죠. 네 번째, 적게 먹기. 식탐 많은 사람은 음식을 마주하면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적게 먹는 겁니다. 다 먹고 배가 터질 듯이 부르면 때론 너무 많이 먹어서 등까지 아파올 때 비로소 깨닫죠. 소식해야 되는데 오늘도 또 틀렸다. 너무 많이 먹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위장의 70%쯤 찼을 때 숟가락을 딱 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혈당치가 안정되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배가 부르도록 먹는 것은 금물 중에 금물이죠. 허기져서 공복에 허겁지겁 먹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아침밥은 챙겨 먹는 게 좋고 식사 전에 물 한 컵 마시고 시작하는 방법도 있죠. 다섯 번째, 천천히 음식을 씹어 먹기. 우리가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음식의 소화, 흡수를 좋게 하고 둘째,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느껴져 소식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뇌의 움직임이 활발해져서 기능 발달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넷째가 미각이 민감해져서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하는 것은 소식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나이 먹으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천천히 먹게 되면 위의 과부하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사실은 천천히 씹어 먹으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뇌에 자극을 주게 되고 그래서 뇌에 흐르는 혈액량이 늘어 집중력과 기억력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릴 때 지능 발달에 좋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빠르게 먹는 나쁜 습관은 어려서부터 시간에 쫓겼던 그런 바쁜 일상 때문이죠. 그래서 밥을 빨리 먹는다는 것은 능률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으로 인식됐죠. 학교 다닐 때도 그랬었고 남자들 군대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그 짧은 점심시간에 복잡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제때 돌아오기 위해서는 후다닥 먹어치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속된 말로 우리는 식사를 한다는 것이 식사를 즐기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 채우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건강을 위해서라도 음식 좀 천천히 씹어 삼키셔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잠들기 전 허브티를 마시기. 중장년 들어서도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을 증가시키고 잠 못 드는 밤에 느끼는 그 심한 배고픔 때문에 늦은 식사를 하게 되고 낮 시간 동안에는 더 많은 탄수화물과 설탕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면 당연히 체중이 불어날 수밖에 없죠.
잠을 자서 재충전을 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자니 면역 체계도 망가져서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게 될 뿐 아니라 집중력과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치매나 알츠하이머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고 우울증도 걸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컴퓨터 게임을 밤늦게까지 한다거나 TV를 밤늦게까지 본다거나 잠자리에 들어서도 핸드폰을 보는 것과 같은 수면을 방해하는 행동은 자제하고 또 자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전자기기들을 침실에서 치우고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기기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 대신 로즈마리, 라벤더 그리고 페퍼민트 이런 티를 저녁 식사 후에 느긋한 마음으로 마시게 되면 마음 진정 효과도 있고 숙면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사실 운동만으로 건강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할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폴리페놀 많이 들은 과일과 야채 많이 먹기, 탄수화물 적게 먹기, 올리브유 먹기, 소식하기, 천천히 음식 씹어 먹기, 저녁 시간에 허브티 마시기, 건강을 위해 운동보다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은 평생토록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10가지, 몸 건강은 물론이고 마음 건강을 위해 나이 들수록 절제하고 살아야 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만 많이 하고 살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충만한 인생, 행복한 인생,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에 새겨두고 무조건 많이 하고 살수록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많이 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야 하지만 많이 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는 아낌없이 써야 합니다. 20대까지 하는 공부는 부모의 돈으로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공부, 시험 봐서 점수를 얻어야 하는 공부, 수험서와 문제집과 함께하는 공부, 금방 외워서 금방 풀어서 금방 결과를 얻어 금방 잊어버리는 공부, 점수와 진학, 취업같이 즉각적인 이익을 바라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20대까지 하는 공부는 호흡이 얕고 가쁜 공부입니다. 이런 공부를 억지로 했다 보니 학교 문을 나서면 책만 봐도 지긋지긋해지고 공부를 할 만큼 했다고 착각하기 일쑤입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가쁘고 얕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에 숨을 쉬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뭔가를 즐기며 배우는 것이 바로 그런 깊은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몸이 신선한 산소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활력을 심장과 뇌에 불어넣어 주듯이 호흡이 깊어지는 공부는 새로운 지식과 지혜로 마음의 세포를 재생시켜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두 번째, 많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몸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더 무거워져서 몸을 끌고 다니기 전에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균형 운동, 이 4가지 운동을 조화롭게 맞춰서 꾸준히 해야 할 일이겠습니다. 세 번째, 따뜻한 물에 매일 목욕하는 것입니다. 목욕이 보약보다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 한 번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숙면에 좋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효능이 있고 두통이 감소되고 욕조의 수증기로 인해 기침과 독감 증상을 완화해주고 피부 보습에 좋습니다. 더구나 심리적으로 물이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속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울분과 분노도 가라앉고 긴장도 풀어주고 불안도 가라앉혀줍니다. 네 번째, 많이 웃는 것입니다. 놀람, 불안, 초조, 짜증과 같은 감정은 교감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심장을 상하게 하지만 웃음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고 몸 상태를 편안하게 만들어 심장병을 예방해 줍니다. 또한 웃음은 스트레스를 진정시키고 혈압을 떨어뜨리면서 혈액순환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억지 웃음도 진짜 웃음의 90%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 웃으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다섯 번째, 지나간 과거는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특성 중 하나가 앞으로만 간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되돌아가는 일은 더욱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로 상처 입고 그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를 붙잡고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만 가는 인생에서 후진 기어를 넣고 있는 가여운 사람들입니다. 지난 일로부터 배우고 깨우쳐 지금 이 시간을 충만하게 사는 게 과거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6번째, 고요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 건강을 위해서 명상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 웃을 때처럼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자율신경계의 안정을 가져오고 근육은 이완되고 심장 박동과 뇌파는 안정화되면서 몸에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명상을 하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열정과 활력을 이끌어주는 도파민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쌓을 때 분비되는 그래서 관계의 호르몬 또는 사랑의 호르몬으로 불리는 옥시토신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7번째, 용서하고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용서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는 어떤 관계에서도 사랑의 최고 형태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지만 용서하는 사람은 더욱더 강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강한 사람만이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앞서 지나간 과거를 잊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나간 과거의 늪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해야 하는 첫 번째가 바로 용서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가슴속에 담고서는 과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과거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지는 길이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때 그 시절 상처 입힌 나쁜 놈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잘 사는 것으로 복수하기 위해서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도 주변에 있는 친구나 가족이 영 마음에 차지 않아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너그럽게 바라보면 찌푸렸던 미관도 펴지고 새로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8번째, 참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또 옛 성인들도 참는 게 이기는 것이고 참는 자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는다는 것을 부당한 일에 굴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그저 말없이 피하고 웅크리고 살라는 말씀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참는다는 것은 감정에 휩싸여 뒤에 벌어질 일을 생각지도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충동적으로 배우자에게 소리 지르고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 자식을 나무라고 때립니다. 제분에 못 이겨 부하 직원에게 서류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퍼붓죠. 자신의 인격이 얼마나 얕고 하찮은 것인지 그 인격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참는 자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한 예의를 갖춘 사람입니다. 9번째, 매사에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끝낼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싶은 일 앞에서 시작하기도 전에 생각이 너무 많아 탈입니다. 남들 다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힘에 부쳐서 한 번에 끝내지 못하면 여러 번 나눠 쉬면서 끝내도 될 일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꾸준함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좀 천천히 가도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고 하면서 고쳐나가는 게 훨씬 머리도 복잡하지 않고 인생도 가벼워집니다. 10번째, 배설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포유류 중에서 가장 지능이 뛰어나고 다양한 능력을 지녔다고 인간 스스로가 영장류라 이름 붙이고 분류하고 고매한 척 다른 동물들과 다른 어떤 존재인 척하지만 인간의 행복은 무엇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적절한 운동을 통해 땀 흘려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야 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울음도 터뜨려서 눈물도 쏙 빼줘야 마음도 개운해지고 잃었던 감정도 가라앉게 됩니다. 눈물도 땀도 대소변도 잘 배설되어야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편안합니다. 모름지기 유익하고 바람직한 것들은 무조건 많이 하고 사는 게 마음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자신만의 좋은 것들을 잘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는 그것에 더하여 오늘 말씀드린 10가지를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노후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는 10가지. 외로움은 주위에 사람이 있든 없든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심해지죠. 우리들의 외로움은 사람을 통해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자기 자신과 잘 지내야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 10가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명상하기. 명상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명상을 통해 나를 돌아봄으로써 나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 자신이 인간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내가 인간관계의 패턴이 반복되는지 명상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너무 바쁘셨거나 아이를 책임감으로 키운 어머니의 자식으로만 자란 경우, 어릴 적에 나는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온 경우가 많습니다. 명상으로 사랑받지 못한 어릴 적 나를 계속 버리면 과거의 나는 점점 옅어집니다. 사랑받지 못한 나가 없어지면 결국 마지막엔 참 나만 남습니다. 불안, 두려움,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내가 없어지면 마음 밑바닥에 항상 있었던 본래의 자아가 드러납니다. 흐린 구름 뒤에 항상 푸른 하늘이 있듯이 외로움과 두려움이라는 구름이 없어지면 본래부터 있었던 평온한 하늘만이 남습니다. 푸른 하늘과 같은 마음만 남아있으면 마음은 평온하고 넉넉해집니다. 더 이상 외롭다는 마음이 없습니다. 둘째, 글쓰기. 사람은 한 번에 한 개의 생각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생각이 그 자리에 돌고 돕니다. 외로워, 힘들어, 불안해, 그 마음만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들을 솔직하게 글로 적어보면 마음의 찌꺼기들이 글로 토해지면서 마음에 어수선한 것들이 점점 정리되어 갑니다. 내가 쓴 글을 보면서 내가 객관적으로 보이고 내 마음이 이렇구나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감정의 소용돌이가 잦아지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타인에게 이해와 사랑을 바라기보다 명상과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줍니다. 그러면 나는 안정감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휘둘리기보다는 자기의 중심을 잘 잡고 인간관계를 슬기롭게 해나갑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 그 자체를 즐기기. 혼자 여행을 떠나거나 혼자 캠핑을 가봅니다. 혼자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가본다면 생각보다 혼자 있는 것이 자유롭다는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엄청 자유롭고 자기 자신과 대화를 계속할 수 있어서 자신과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평온함을 느낀다면 당신은 나이가 들어도 혼자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넷째, 진득한 독서. 독서광인 오바마 대통령은 퇴임 일주일 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무거운 책임감과 외로움을 독서로 이겨냈다고 합니다. 백악관 8년을 버틴 비결은 독서였다고 밝혔습니다.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취미생활 중 가장 뛰어나고 고차원적인 취미는 바로 독서입니다. 앞서 말했던 명상과 스스로의 시간을 지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섯째, 공간을 소리로 채우기. 감정이 가라앉는다고 느낄 때 음악이나 팟캐스트, 오디오북 등을 틀어놓고 공간을 가득 채워보면 좋습니다. 음악은 감정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고 때로는 추억 속으로 떠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팟캐스트나 오디오북은 분위기를 전환시킵니다. 또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굳이 앉아서 보지 않더라도 공간의 침묵을 깨 위안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밖으로 나가 무작정 걷기. 굳이 목적지를 정하지 않더라도 일단 편한 옷을 입고 나가서 걷기 시작하면 좋습니다. 좋아하는 공원에 가거나 익숙한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기도 하고 혹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에 가서 새로운 거리를 걸어보는 것도 좋죠. 외부 환경은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외로움과 우울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감사한 일 찾기. 매일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어도 좋았고 감사했던 일을 찾는 일만으로도 기분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굳이 일기장에 쓰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메모장에 한 줄이라도 적어보면 삶이 달라집니다. 누구에게 언제 고마웠는지를 생각하며 따뜻한 마음을 느끼는 게 외로움을 잠재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8번째, 반려동물 기르기. 반려동물은 외로움 해소는 물론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수명까지 늘려준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진정과 위안이 되고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플로리다 주립대 사회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2배 가까이 우울증세를 겪는다고 합니다. 9번째, 종교를 가지기. BM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교가 있으면 무종교인에 비해 외로움을 덜 겪는다고 나타났습니다.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외로움 지수가 오르내렸으니 종교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10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외로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외로운 상태인데 이를 부인하려 하면 점점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겪는 것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기 때문에 부끄럽거나 창피한 것 또는 피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죠. 외로운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인간이 가장 외로울 때는 외롭지 않기 위해 발버둥칠 때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모습이 불안한 애착 결핍을 채우기 위한 중독으로 치닫는다면 그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 못하겠죠.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젊은 시절의 외로움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나이 들어 중년에 접어들어서는 외로움을 다루는 일이 지혜롭고 성숙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라틴 격언 중에 인간이 가장 덜 외로울 때는 고독할 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독을 정면으로 마주해본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으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외로움을 인정하고 고독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자신을 탐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과거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구체화할 수 있는 나만의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과 잘 지내며 점점 행복한 자신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의 나날들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5가지. 벌써 노후를 맞이했거나 혹은 아직 노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 가지 조언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불안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여러 가지가 정말 많지만 노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은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이미 은퇴를 한 사람들 모두 새겨야 할 노후 생활에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식을 버려야 모두 산다는 것. 자녀로 인해서 노부모가 죽게 되는 3가지 경우라는 섬뜩하고도 그냥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농담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로는 재산이 있는 부모가 손 벌리는 자식을 외면하면 맞아 죽고, 두 번째 경우로는 찔끔찔끔 주다가는 시달려 죽고, 세 번째 경우로는 다 내어주다가는 굶어 죽는다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라도 이런 불상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자녀들에게 물려줄 돈 없다고 선언하고 돈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해야 합니다. 자식들과 연을 끊고 연락도 하지 말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가 틀어져서 연을 끊고 살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을 버려야 모두 산다는 말은 자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보아 줄 자식이 없다는 것을 부모도 자식도 다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다 큰 자식들 결혼시켜주고 다행히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어서 살 집도 마련해 주었다면 부모로서 할 만큼은 다 해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자식을 독립시키지 못하고
뭐 도와줄 게 없나? 둘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나? 뭘 차려 먹고 있나? 애는 언제 낳으려고 하는 건지, 몇이나 낳을 건지를 시작해서 한도 끝도 없이 자식 집을 기웃거립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키웠으니 자녀도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 집을 기웃거리며 한 푼이라도 더 빼먹으려고 하고 심지어 부모 재산을 통째로 삼켜버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어 독립해서 나간 자식들은 이제 가족이 아닙니다. 따로 각자의 가정을 꾸려 사는 일촌지간의 친척으로 대하면 됩니다. 부모는 자식들 사는 거 간섭하지 말고 자식들도 부모 재산 넘보지 말고 사는 것도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자녀들에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또는 결혼할 때까지만 부양해 주겠노라고 그 부양 시간을 정하라고 하죠. 그리고 가능한 남은 재산은 연금 형태로 만들어서 매월 꼬박꼬박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월 생활에 필요한 돈이 나오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자식이 어렵다고 목돈 줘버리고 빈곤에 허덕이는 것보다 차라리 다달이 나오는 연금을 모아 자식에게 생활비라도 조금 보태주는 것이 그 두 가정이 다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 건강 유지에 가장 많이 힘쓰는 것. 나이가 들어갈수록 먹고 즐기고 여행 다니고 누리고 사는데 들어가는 돈은 점차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해도 이는 약해지고 소화 능력도 떨어져 젊었을 때처럼 마음껏 먹을 수도 없고 체력이 떨어지니 멀리 떨어진 곳으로 여행 가는 것도 쉽지 않죠. 친구를 만난다 해도 예전처럼 거나하게 마시며 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병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집니다. 복지제도가 많이 좋아졌고 또 실손의료보험도 늘어나서 걱정은 많이 덜게 되었다지만 그래도 의료비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나이 들어 재산을 탕진하게 된다면 10중 8구는 건강 때문이죠.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반 정도가 인생 마지막 1년 동안에 쓰인다고 하니까 노후의 건강은 그만큼 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나이 들어 괜히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건강에 소홀하거나 나쁜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살다가는 재산을 탕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돈을 버는 일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되죠. 세 번째, 다 쓰고 죽기로 결심하는 것. 있는 재산 놔두고 검소하게 살다 못해 지질이 궁상 떨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검소함이 몸에 배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겨 돈을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들이죠. 은퇴를 하고 나면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끊기고 곶감 빼먹듯 모아놓은 재산을 조금씩 털어가면서 생활비에 보태는 상황이 되니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더구나 갖고 있는 것이 많지도 않고 부모로서 자식에게 집이라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조차도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죠.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을 모두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죽기로 마음먹는다면 살아가는 동안에는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몇 살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죽기 전에 재산을 다 써버리면 어떡하겠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재산을 흥청망청 탕진하라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남길 그 욕심을 접으면 젊어서 열심히 일한 보상을 누리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과거의 미련에서 벗어나는 것. 자신에 대한 자랑을 끊임없이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 출신 대학을 다녔던 회사를 가졌던 직함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혼동하며 사는 가여운 사람들이죠.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들 치고 은퇴 후 시간이 행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건네줄 명함 쪼가리 한 장도 없고 사람들이 자신의 학식이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해주지도 않으니 복장이 터집니다. 은퇴 이후 현실이 초라해지고 싶지 않다면 명함이 없어도 자신을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소개할 수 있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다섯 번째, 절대 비교하지 않는 것. 학교를 나와 사회생활을 같이 시작했는데 대할 시점에 와서 그 친구를 바라보니 우리와는 아주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그릇의 크기가 있고 또 그릇들은 용도가 다 다르죠. 그저 용도가 다를 뿐입니다. 은퇴에서도 자꾸 잘 나가는 친구들은 물론 친척 또래 사촌들과도 비교하면서 나는 뭐 했냐는 자괴심에 빠질수록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지고 애꿎은
부모 탓하게 되고 세상에 불만만 가득 찬 못된 노인네로 늙어가기 십상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모험을 해야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돈이든 체력이든 가정이든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착실한 준비를 통해 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나쁜 버릇은 버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하죠. 어떤 이들은 은퇴가 자신을 찾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정체성을 잃고 헤매는 혼돈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은퇴 이후의 생활이 평안하고 충만하기 위해서는 자식을 심적으로 물적으로 독립시켜야 하고, 남은 재산을 연금화시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하고, 재산 탕진하지 않도록 건강 유지에 힘쓰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에 주목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지키기가 당연히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모두가 나이가 들면서 하나하나를 깨닫고 직접 몸소 느끼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행복한 은퇴 생활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놓치면 큰일 나는 10가지 건강 습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자신의 노년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노년을 맞게 되죠. 하지만 누구나 건강을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유전적인 영향과 주위 환경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습니다. 특히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노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의미의 건강 수명이 주목받고 있는 요즘,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생활 습관에 대해서 노후 건강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1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젊었을 때보다 충분한 수면을 더 해야 한다는 것. 잠을 잘 때 인체는 휴식을 취하고 피로를 회복하며 에너지를 재충전합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오지 않고 일찍 깨기도 하죠. 하지만 노년에는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충분한 수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생리 기능이 떨어지고 피로 회복 시간도 느리기 때문이죠. 두 번째, 채식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 콜레스테롤이 무서워 고기는 무조건 삼가고 채식만 하게 되면 몸이 쇠약해지는 증세, 즉 두발의 탈색, 치아와 뼈의 약화, 그리고 심혈관의 질병 등이 올 수 있는데, 이는 모두 망간이라는 영양소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한다고 채식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오히려 고기를 자주 섭취해주는 것이 훨씬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 나이가 들면 대뇌와 중추신경 계통의 기능이 떨어져서 감각과 운동신경이 둔하고 동작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구강과 인후부의 점막이 위축되거나 비대해지기 때문에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사레가 들리기 쉽고 식도의 과일시, 생선가시, 발뼈 등이 박힐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너무 자주 씻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 노인의 피부는 얇고 주름이 많습니다. 거기에 피부에 지방 조직이 위축되어 있으므로 목욕을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더 피로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죠. 특히 피부를 자극하는 산성 비누를 사용할 경우 피부에 가려움증이나 균열이 생기게 되어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산성 비누로 목욕을 했다면 자극이 없는 샴푸나 비누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똑바로 누워 자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 노년에 똑바로 누워서 자면 설근, 즉 혀를 움직이는 근육과 인후부의 조직이 이완되어 호흡기를 막음으로써 호흡곤란으로 인한 산소 결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상태가 오래되면 동맥 내벽의 삼투성이 높아져서 혈관 내에 지방질이 축적되어 동맥경화를 촉진하여 고혈압, 관상동맥경화증 등의 발병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이는 뇌 조직의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뇌 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나친 당분의 섭취를 삼가는 것이 좋다는 것. 나이가 들면 오히려 예전보다 달달한 음식이 땡기기도 하고
또 자주 먹어줘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노년에는 췌장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당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간장의 지방질 합성이 촉진되어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혈관의 경화가 가속되죠. 이는 결국 혈관과 관련된 질병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번째, 고단백질 음식을 삼가야 한다는 것. 고단백질 음식은 체내의 칼슘 배출량을 증가시킵니다. 노인의 체내에서 칼슘 배출량이 많아지면 뼈가 약해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의 통증을 느끼게 되죠. 고단백 음식을 섭취했다면 칼슘이 많은 음식도 함께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이 커져서 신장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분을 많이 섭취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8번째, 추억에 너무 젖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 노년에는 추억에 잠겨 하루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습니다. 그러나 탄식과 감상은 적막감과 고독감을 가중시킬 뿐이죠. 이러한 소극적 심리 상태는 대뇌에 부담을 주어 정신적으로 피곤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노년기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은 젊었을 때보다 느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9번째, 식사 후에는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좋다는 것. 음식을 소화시키려면 복부의 혈관이 확장, 충혈되는데 이때 뇌에 공급되는 혈액의 양은 상대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졸음이 오죠. 노인은 심장 기능과 혈압 조절 기능이 약하고 혈관도 좁아져 있어 식사 후에는 혈압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졸리다고 가만히 있거나 오히려 반대로 과도하게 움직이기보다는 그냥 천천히 걷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정도의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번째, 식사 직후에 낮잠은 좋지 않다는 것. 식사 후에는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기 때문에 대뇌의 혈액이 줄어들어서 혈압이 떨어지고 체내 산소의 양도 줄어듭니다. 자칫하면 대뇌의 혈액 부족으로 인해 중풍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사 직후의 수면은 음식물 소화를 방해하여 위장 건강을 악화시키고 소화장애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 수명의 비결은 사실 눈에 띄게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다 아는 내용이고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항상 이 10가지 습관을 되뇌어보는 것도 좋은 듯합니다. 사실 오늘도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